부채, 좋은 빚을 활용하라. 미국 달러화가 넘쳐나고 있다. 은행이 저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 부채를 활용해 투자하는 법. 자산을 사려면 부채를 이용하라. 좋은 빚과 나쁜 빚, 진정한 투자자의 비밀. 자주 묻는 질문. 왜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패자가 되는가? 간단한 답변. 1971년에 미국 달러화는 진짜 돈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 정부가 쓸모없는 종이돈을 찍어낼 때 저축한 돈은 가치를 잃게 된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은 얼마나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는가? 엄청나게 찍어댄다. 자세한 답변. 2010년 미국의 국가 부채는 13조 달러였다. 단기 부채도 107조 달러에 달했으며 지금도 이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미국 정부는 하루에 10억 달러를 찍어냈고 그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 달러화가 넘쳐나고 있다. 한 사람이 시간당 10달러를 받고 일한다고 가정해보자. 하루 8시간이면 하루 임금이 80달러가 된다. 봉급생활자인 당신은 80달러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알고 있지만 10억 달러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 감이 안 올 것이다. 다음의 계산을 보면 10억 달러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10억 초 31.7년, 10억 분 1902년, 10억 시간은 100은 1억 1410 11억 4155년 10억 일은 와우 너무 길다. 이거 언제 다 읽냐? 10억 초 전, 10억 분 전, 10억 시간 전. 10억 시간 전은 석기 시대이고 10억 일 전에는 인간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1조는 내 두뇌의 평범한 능력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10억에 1000을 곱하면 1조가 된다. 나는 32,000년 혹은 1조 초를 상상할 수조차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간단한 답변. 훨씬 더 많은 돈이 인쇄될 것이다. 설명. 이거 엄청나다. 다음 그림을 보면 미국 정부가 가까운 미래에 얼마나 많은 돈을 찍어낼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적자는 이전 정부의 적자를 넘어설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한 답변. 미국 정부가 앞으로 더 많은 돈을 찍어낸다는 뜻이다. 자주 묻는 질문. 이것이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당신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다. 미국 달러가 붕괴할 것인가? 그렇다. 통화의 붕괴는 미국 역사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의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종이돈인 대륙화폐를 발행했다. 남부군은 남북전쟁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 남부연합통화를 발행했다. 이 두 가지는 미국의 실패한 화폐들 가운데 대표적 사례일 뿐이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렀고 중국의 상품을 사기 위해 돈을 찍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답이 있다. 첫째, 올바른 금융교육을 받지 못해서 저축을 할 생각이라면 그 돈으로 차라리 금과 은을 사라. 매달 월급을 받으면 일정액으로 소량의 금과 은을 사고 계속 보유하라. 나는 금이 1온스에 300달러 이하일 때부터 그리고 은이 3달러 이하일 때부터 지속적으로 사모았다. 나는 저축하지 않는다. 둘째, 당신의 금융지식 수준이 높으면 자신의 인쇄기를 만들고 당신 자신의 돈을 찍어내라. 어떻게 해야 내 돈을 찍어낼 수 있을까? 부채를 이용해 자산을 사들여라.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인가?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정부가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말은 매우 생소하게 들릴 것이다. 정부는 우리가 빚을 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빚을 지라고 세금 혜택까지 주고 있다. 돈과 빚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금융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1971년 이후 미국 정부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지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조폐기가 가동되기 시작한다. 미국 달러화는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로 흘러들어갔다. 미국이 석유를 엄청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유가 상승이 지속되자 더욱더 많은 달러가 아랍권으로 유입됐다. 투자할 곳을 찾고 있었던 오일 달러들은 거대한 유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은행들이 있는 런던으로 이동했다. 런던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오일 달러는 또다시 투자처를 찾기 시작했다. 오일 달러를 빌려간 남미 국가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부채 위기를 맞았다. 남미의 한머니는 일본 시장으로 유입돼 거품을 조성했고 1989년에 일본의 거품이 붕괴됐다. 그 다음에는 멕시코로 흘러가 1994년에 페소화의 위기를 초래했고 1997년에는 아시아 외환 위기의 원인이 되었으며 1998년에는 러시아 루블화의 위기를 불러왔다. 미국 은행과 월스트리트는 이런 달러의 거품 형성과 붕괴가 미국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나머지 국가들을 비웃었다.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의 균형 예산 집행에 힘입어 돈을 빌릴 필요가 없었다. 수조 달러를 빌려갈 수 있는 대출자를 구해야 하는 은행들에게 이런 소식은 반갑지 않았다. 은행들은 돈을 빌려가고 싶어하는 유사 정부 기관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과 같은 정부 출자 기관을 대출 고객으로 만들었다. 이들 기관들은 3조 달러에서 5조 달러에 이르는 한머니를 빌려가서 새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었다. 미국의 진짜 부동산 거품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경영진들이 조사를 받게 되자 대출을 중단했다. 또다시 수조 달러의 돈이 갈 곳을 찾게 되었다. 1990년대 말에 클린턴과 앨런 그린스펀 같은 정부 관료들은 넘쳐나는 돈을 빌려가는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과 같은 거대 은행들을 위해 법을 개정했다. 돈은 계속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거대 은행들은 돈을 빌려갈 누군가를 찾아야 했다. 컨트리와이드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회사에서 일하는 중개인들은 은행과 월스트리트의 투기성 자금을 운영하는 것을 돕기 위해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 중개인들은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까지 파고들었다. 직업도 없고 신용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주어 이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게 해주었다. 불행하게도 이 꿈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고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거품은 거대한 풍선이 되었다. 거대 은행과 월스트리트는 이런 악성 부채를 잘 포장해 자산으로 팔았다. 부채를 모아 새롭게 분할 발행한 상품들은 주택저당증권과 부채담보부 증권이라고 불렸다. 거대 은행들과 월스트리트는 악성 부채를 다른 은행과 연금 펀드 그리고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자산으로 판매했다. 이것은 말의 배설물을 모아서 냄새를 없애고 비닐팩에 담아 비료라고 파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비우량 주택담보대출과 말 배설물의 유일한 차이는 말의 배설물은 제대로 활용되면 진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나는 최고의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최근 금융위기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위기를 직접 초래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금융위기에 암묵적으로 동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달러를 벌었고 몇몇 사람들은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 이들은 여전히 말의 배설물을 치우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이 과연 썩는 냄새를 맡을 수 없었을까? 어떻게 워렌 버핏의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가 배설물의 신용등급을 AAA로 평가할 수 있었을까?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말의 배설물과 같은 금융상품을 세계 각국에 전파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자 수백만 명이 자산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 자산 효과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진짜로 부자로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자산 효과는 자본 이득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집값이 오르면서 순자산 가치가 상승했다고 착각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쁨에 들떠 돈을 쓰기 시작했다. 이들은 신용카드를 마구 긁었고 주택을 담보로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등 거품을 거대한 열기구 속으로 불어넣었다.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과 현 의장인 벤 버냉키와 같은 전문가들이 역사상 오늘날처럼 가장 거품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정말 나를 화나게 했다. 다음은 거대한 풍선이 터지기 시작했을 때 버냉키 의장이 발언한 내용의 일부이다. 2005년 10월 20, 지난 2년 동안 주택가격이 25% 정도 상승했다.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가 늘었지만 미국 전체로 볼 때 이런 가격 상승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위험한 발언이네요. 2005년 11월 15일 파생상품은 대부분 매우 전문적인 기관들과 파생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상당한 능력이 있는 개인들 사이에서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책임은 연준의 감독 아래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파생상품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위험을 촉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올바른 절차와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2007년 3월 28일 미우량 담보 시장과 경제에 대한 충격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량 채무자들의 주택 저당과 모든 채무자들에 대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연체율이 낮아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2008년 1월 10일 현 시점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 2009년 3월 16일 우리는 올해 말쯤에 경기 침체가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 버냉키는 MIT를 졸업했고 스탠퍼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뛰어난 학자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07년에 비우량 담보대출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은행 위기가 뒤따랐고 미국과 유럽 연합의 은행도 부동산 시장의 폭락과 함께 부실해졌다. 미국의 경제가 붕괴된 이후 유럽 연합의 피그스 국가들은 막대한 부채로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다. 독일이 없었다면 유럽과 유로화는 붕괴됐을지도 모른다. 국가 부도 사태는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해결됐다. 세계 경제의 부침은 1971년 이후 5일 달러의 등장과 함께 계속 반복되고 있다. 투기성 자금은 더 많은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과 금융기관을 찾고 있다. 1971년 이후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었다. 현재 수조 달러의 돈이 갈 곳을 찾고 있다. 이로 인해 저축금리와 대출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금융세계는 채무자를 좋아하고 저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은행이 저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융위기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행 영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래 그림들은 은행가와 저축하는 사람들의 재무제표이다. 은행가의 손익계산서는 부채 100달러, 저축하는 사람의 손익계산서는 자산 100달러. 설명. 저축하는 사람에게 100달러는 자산이다. 은행가에게는 저축한 고객에게 100달러는 부채이다. 저축이 왜 은행가에게 부채가 되는가? 자신의 정의는
자산의 정의는 당신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다. 부채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다. 은행가는 저축을 한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 맡긴 100달러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산이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부채이다. 다음 그림에서 화살표와 현금 흐름의 방향을 잘 살펴보라. 그렇다면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채무자들이 돈을 벌게 해준다. 세계의 은행 시스템은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에 의해 운영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은행은 당신이 저축하는 1달러를 가지고 정해진 배수만큼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급 준비율 10%로 1달러를 저축했다고 가정해보자. 은행이 이 돈으로 10달러를 대출해 줄 수 있다. 마치 마술처럼 당신의 1달러가 10달러가 되고 은행은 이 10달러에 높은 이자를 붙여 대출을 한다. 은행이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벌고 은행에 저축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정부가 돈의 공급을 늘리고 싶다면 지급 준비율을 2.5%로 낮추면 된다. 2004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 5대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2.5%로 낮췄다. 1대 40의 지급 준비율이 만들어낸 엄청난 거품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부채 위기를 겪고 있다. 채무자들이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때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돈을 찾으려고 은행에 줄을 선다. 이것이 뱅크런이다. 뱅크런의 주요 원인이 바로 보유하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을 허용하는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이다. 정부가 경제를 둔화시키고 싶으면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급 준비율을 높인다. 지급 준비율이 20%로 오르면 은행들은 우리가 저축한 1달러로 5달러만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되는 금액이 줄어들면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는 당신이 저축할 때마다 마술처럼 돈을 찍어냄으로써 구매력을 떨어뜨린다.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통일하다. 진짜 마술은 5%에서 25%로 이르는 지급 준비율로 돈을 빌려주면서 저축을 한 고객에게 2%의 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저축 고객은 100달러의 2%면 1년에 2달러의 이자를 가져가고 대출 고객은 1000달러를 가져가면서 10%의 이자를 줘서 100달러를 은행에 갖다 준다. 위의 사례를 보면 은행은 고객이 저축한 100달러를 가지고 대출을 통해 이자로 100달러를 벌어들였지만 단지 2%의 비용을 이자로 지급했을 뿐이다. 이것이 은행이 대출 고객을 좋아하는 이유이다. 설명이 헷갈린다면 은행은 돈을 저축하는 사람보다 돈을 빌려가는 사람을 원한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 당신과 내가 대출을 받지 않으면 경제가 멈춘다. 모든 돈이 부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부채이다. 이제 당신은 왜 세무당국이 저축에 대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해 저축한 사람들을 불리하게 만들고 채무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다. 부채를 활용해 투자하는 법. 다음은 1973년에 나의 부자 아빠가 알려준 부자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이다. 영업능력. 영업능력은 기업가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기업가는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 추세에 따라 투자하는 방법. 이 방법은 기술적 분석이라고 불린다.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기록과 실적을 바탕으로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 자산을 늘리기 위해 부채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부자 아빠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금본위 제도 폐지로 바뀐 돈의 새로운 규칙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왜 부동산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자 나의 부자 아빠는 달러는 더 이상 돈이 아니라 부채라고 말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 부채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기 때문에 나는 부자 아빠에게 가르침을 구했다. 그는 나는 너를 가르쳐 줄 수 없다. 너 자신을 위한 교육에 먼저 투자해라고 대답했다. 그의 말에 의기소침해진 나는 곧바로 그의 사무실을 나왔지만 부동산 교육을 어디서 받아야 할지 몰랐다. 부동산 중개인이 되는 강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투자자는 아니었다. 부자 아빠는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인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팔기 위한 자격을 취득하는 수업을 듣는다고 가르쳐 주었다.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은 중개인들이 S사분면에서 집을 팔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준다.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인들은 I사분면에 속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다. 부자 아빠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나는 I4분면에 속한 부동산 교육 과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남들처럼 S4분면에 속한 부동산 중개인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항공기지에서 비행을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밤 부동산 투자 강좌에 등록하라는 TV 광고를 보게 되었다. 나는 화면에 나온 번호로 전화를 걸어 며칠 뒤에 개최되는 무료 공개 강의를 신청했다. 강의에서 원하는 것을 얻은 나는 몇 주 후에 시작되는 3일짜리 강의에 385달러를 주고 등록했다. 한 달에 900달러를 받는 해병대 조종사에게 385달러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다른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고 내가 더 똑똑해질 것인지 아니면 바보가 될 것인지도 궁금해졌다. 또한 내가 사기를 당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했다. 그러나 385달러의 수강료는 내 인생에서 최고의 투자 가운데 하나로 판명됐다. 이 강의를 통해 나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부동산 강의는 내 인생에 돈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강의 이후로 나는 끊임없이 배웠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리 부부가 재정적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1973년에 나는 부동산 강의에서 배운 것을 실천에 옮겼다. 나는 몇 주 동안 다양한 투자 대상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모든 부동산 중개인들은 입을 모아 하와이에서 그 가격에 맞는 물건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와이는 너무 비싸다라고 말했다. 몇 주 동안에 걸쳐 그 금액으로는 거래가 안 된다. 당신이 원하는 물건은 없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은 끝에 나는 와이키키의 한 뒷골목에 있는 작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내가 찾고 있던 부동산을 발견했다. 저렴한 투자용 부동산을 찾고 있다고 말하자 중개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이 찾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35채나 됩니다. 라고 말했다. 3일 후에 나는 비행기를 타고 마우이 섬으로 가 45분을 운전해 중개인이 말한 부동산에 도착했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아파트 단지는 하와이 우편 엽서에 나오는 아름다운 해변과 길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파트 전체가 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전체 아파트 단지가 매물로 나와 있었다. 나는 사탕 가게에 간 어린아이처럼 모든 아파트를 하나하나 살펴본 후에 한 채를 선택했다. 아파트의 가격은 18,000달러였다. 계약금 10%의 나머지 잔금은 판매자가 대출해주는 조건이었다. 내가 은행의 대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다. 다른 모든 부동산 중개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물건이 하와이의 여러 섬들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인 마우이 섬에 있었다. 이 부동산이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나는 신용카드를 활용했다. 1,800달러의 계약금은 카드로 지불했고 나는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했지만 여전히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실제로는 35채 가운데 3채를 샀다. 더 많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지만 신용카드에 대출한계 때문에 3채 이상을 살 수 없었다. 6개월 동안은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아파트의 하수 처리 시스템이 망가져 아파트 한 채에서 하수가 역류했다. 나는 이때 과다한 부채의 위험성과 마이너스 현금 흐름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하수 시스템이 고장나자 세입자는 이사를 갔고 나의 자산은 부채로 변했다. 나는 한 달에 $20를 버는 대신 $300의 손실을 봤다. 대부분 부동산 투자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마이너스 현금 흐름과 부동산 관리라는 악몽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실제 현실 세계의 교육이 시작된 것이다. 그나마 다른 아파트 2채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 다행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부채를 활용하는 방법과 부채가 어떻게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지를 배웠다. 이것이 부채의 힘에 대한 값진 교훈의 시작이었다. 지금 부동산 중개인들은 나와 아내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우리 부부가 부채를 이용해 300에서 500채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도 수백만 달러를 버는 것을 보았지만 중개인들은 여전히 안 된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중개인들은 I사분면이 아니라 S사분면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금융 지식이 없는 부채는 치명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작은 규모로 투자를 시작하기 바란다. 내 아내가 처음으로 아파트 20채를 매입할 때처럼 작은 규모로 시작하라. 그리고 부동산과 부채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라. 자산을 사려면 부채를 이용하라. 왜 많은 사람들이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가? 부채를 사기 위해 빚을 지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자산을 사기 위해 부채를 활용한다. 나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통해서 집이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집이 자산이 아닌 이유는 대출금, 세금, 보험료, 관리비 등을 지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통해 우리는 임대료를 얻고 세입자는 지출을 부담한다. 우리 부부는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자산을 사기 위해 부채를 이용한다. 자산은 부동산이 아니어도 된다. 예를 들어 나와 아내는 요트 58척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요트는 돈이 빠져나가는 커다란 부채이다. 그러나 요트 임대 사업을 하는 우리에게 요트는 자산이다. 관광객들이 부채와 보험료, 관리비용, 그리고 임대료를 부담한다. 우리는 매달 돈을 벌고 우리가 사용하고 싶을 때 요트를 사용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를 결정하는 것은 자산의 종류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 자산을 결정하는 것은 현금 흐름의 방향이다. 현금이 당신의 주머니로 들어오면 자산이 되고 반대로 현금이 빠져나가면 부채가 된다. 이론적으로 매우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위험들이 놓여 있다. 자주 묻는 질문. 100% 대출로 부동산을 사고 지금도 플러스 현금 흐름이 나오는 실제 부동산 사례를 소개해 줄 수 있는가? 물론이다. 우리의 부동산 파트너인 켄 맥엘로이와 우리 부부가 함께 추진한 프로젝트의 사례를 들어보자. 켄과 그의 파트너인 로스 맥칼리스터는 프로젝트를 같이 추진했고 우리 부부는 이 부동산 프로젝트의 재정적인 동업자로 참가했다. 프로젝트 144채의 아파트와 10에이커의 나대지 12,000평, 10에이커는 12,000평. 위치는 애리조나주 투손. 투손은 애리조나 대학, 군부대, 미국 국경 수비대와 같은 정부기관이 위치하고 있어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다. 일자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주택임대 수요도 단단하다. 이 프로젝트는 부동산 중개인의 목록에 올라있지 않았다. 켄과 로스가 부동산 프로젝트의 관리자였다. 원래 소유자가 프로젝트를 매물로 내놓자 로스, 우리 부부 그리고 다른 2사람의 투자자들이 매입했다. 진짜 좋은 매물은 중개인의 리스트에 오르지 않는다.
가격은 760만 달러. 아파트 144채 가격이 710만 달러이고 나대지 가격이 50만 달러. 자금 조달은 투자자들로부터 26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500만 달러의 신규 대출. 계획은 10에이커의 나대지에 추가로 108채의 아파트 신규 건축. 추가 자금 조달은 아파트 108채를 짓는 데 필요한 500만 달러. 기존 부동산과 10에이커의 나대지는 건설비 500만 달러 조달을 위한 담보로 활용했다. 전체 주택수 완공시 252채, 전체 투자액은 자기 자본 260만 달러 플러스 대출 1000만 달러. 와우. 새로운 사업 규모는 1260만 달러. 새로운 평가액은 1800만 달러. 새로운 임대료 증가로 평가액 상승. 새로운 자금 조달은 75% 차입과 1350만 달러. 1800만 달러의 75% 1350만 달러 수익 발생 대출금 1350만 달러 마이너스 1000만 달러 350만 달러 투자 수익은 350만 달러이다. 순거래액 나와 아내는 100만 달러를 투자했다. 투자자들에 대한 350만 달러 수익에서 우리는 140만 달러를 받았다. 140만 달러는 오클라호마에 있는 350채의 아파트에 다시 투자됐다. 140만 달러에 대한 세금 제로. 와우. 현재 우리 부부와 켄 그리고 로스는 투손에 25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투자한 부동산에서 우리는 매달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다.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투자 수익률은 무한대이다. 지난 7년에 걸쳐 우리 부부는 켄과 로스와 함께 동일한 투자 전략을 이용해 2,500채의 주택에 투자했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 상황은 우리에게 더 많은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한 데다 금리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고 임대료가 올라가면 수입은 증가한다.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임대 수요가 늘기 때문에 우리의 임대료 수입도 증가한다.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부동산 거품이 한창일 때 우리 부부와 켄, 로스는 임차인이 줄어 손해를 봤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 수 없었던 주택을 비우량 담보 주택을 이용해 구입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품기에 우리의 수입은 줄었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자 세입자들이 다시 몰려들었고 주거용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자 우리 부부가 소유한 임대용 아파트의 가격은 상승했다. 은행들은 수백만 달러의 거래한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채무자의 금융거래 기록과 담보가 될 부동산을 본다. 은행들은 채무자가 아니라 현금 흐름을 보고 대출 결정을 내린다.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살 때 은행은 대출자와 주택 소유자의 소득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다. 개인의 주거용 주택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략이 소규모 부동산 투자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은 좋은 소식이다. 나는 마우이 섬에 있는 첫 번째 아파트를 사기 위해 100% 대출을 받았다. 모든 투자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지만 우리는 계약금을 돌려받고 내 돈 없이 자산을 구입하고 세금까지 면제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부부와 로스 그리고 켄은 무한 수익을 돈을 찍어낸다라고 말한다. 좋은 빚과 나쁜 빚, 무한 수익이란 무엇인가? 당신이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다. 자산을 구입할 때 빵원을 투자하고 1달러를 번다면 빵원에 대한 수익률은 무한대이다. 이것이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공짜로 돈을 버는 것이다. 우리가 투자한 돈을 돌려받으면 자산은 공짜로 구입한 것이 된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부동산의 가격이 10만 달러인데 계약금으로 2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가정해보자.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한 달에 순수하게 200달러의 현금 흐름이 생긴다면 내가 투자한 2만 달러의 한 달 투자 수익률은 1%가 된다. 1년 수입인 2,400달러로 계산하면 연간 수익률은 12%이다.
투자 수익률은 순수입을 계약금으로 나눈 것이다. 한 달에 1% 또는 1년에 12%. 우리의 투자 전략은 2만 달러를 돌려받고 한 달에 200달러씩 수입을 계속 챙기는 것이다. 2만 달러를 돌려받은 후에는 투자 수익률이 무한대가 된다. 1973년에 부동산 강의를 끝까지 다 수강하고 나서 나는 이것이 내가 찾는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인들이 이런 투자 계획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금도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한 달에 200달러, 1%의 수익률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작은 부동산 100채를 가지고 있다면 한 달에 2만 달러의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그리고 1000채이면 20만 달러. 20만 달러는 대부분의 의사들이나 변호사들의 한 달 소득보다 많다. 아내는 처음 목표를 아파트 20채로 정했다. 그녀는 경제 불황 덕분에 18개월 만에 목표를 달성했다. 지금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내는 20채의 아파트를 갖게 되자 세금 유예를 받고 아파트를 팔았다. 세금 유예로 발생한 자본이득을 가지고 두 개의 더 큰 아파트 단지를 매입했다. 하나는 29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였고 다른 하나는 18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였다. 무한 수익률 공식을 따른 아내는 지금 3,000채의 아파트와 상업용 빌딩 그리고 고급 리조트와 5개의 골프장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동일한 공식을 활용해 해마다 500채씩 아파트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그런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S4분면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S4분면과 I4분면에서 부동산 교육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데 투자자들이 소득에 대해 세금 면제를 받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부부는 대부분의 투자에 우리의 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투자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부동산에 돈을 투자한다. 돈을 돌려받는 데는 통상 5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린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돈을 돌려받으면 그 돈으로 다른 자산을 구입한다. 이것이 돈의 속도라고 알려진 공식이다. 우리의 공식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가 나빠지자 속도가 빨라졌다. 경제가 붕괴되기 전에 우리의 공식을 이용했다면 지금쯤 당신의 돈을 돌려받았을지도 모른다.